주인님, 제발 저만 안 땅에 묻으시오. 주인님, 제발 저만은 땅에 묻어주십시오. 죽음을 앞둔 노비의 마지막 절규였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조선시대 양반이 키우던 사냥개가 죽으면 정성껏 무덤을 만들고 비석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정작 수십 년을 충성한 노비가 죽으면 그 시신은 강물에 던져지거나 산속에 버려졌습니다. 재산 목록에 올라갔던 300만 명의 사람들, 그들이 원했던 건 거창한 제사나 화려한 묘비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람처럼 땅에 묻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이라는 나라는 끝내 그들에게 그 최소한의 권리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기록조차 되지 못한 이들의 슬픈 죽음, 오늘 그 마지막 기록들을 추적해봅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1780년 늦은 봄, 한강 하류 마포나루 근처였습니다. 떠내려가는 무언가를 발견한 뱃사공이 노를 저어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순간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사람의 시신이었습니다. 부풀어 오른 몸, 하얗게 질린 얼굴, 물에 불어터진 손가락. 뱃사공은 재빨리 노를 돌렸습니다. 근처에 있던 다른 배들도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습니다. 아무도 그 시신을 건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떠내려간 시신은 결국 강 하류 어딘가로 사라졌습니다. 나루터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이내 각자의 일로 돌아갔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저 시체 누구요? 옆에 있던 노인이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마 노비겠지. 요즘 또 전염병이 돌아서 말이야. 그럼 저렇게 그냥 두나요? 노비인데 뭘 어쩌겠어. 주인이 처리하기 귀찮으니 강에 띄운 거겠지.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인간의 시신입니다. 그런데 왜 아무도 거두어주지 않는 걸까요? 왜 가족들은 나타나지 않는 걸까요? 조선시대 노비는 죽으면 어디로 갔을까요? 오늘은 역사 기록 속에 남겨진 충격적인 진실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조선 왕조 518년 전체 인구의 30%에서 많게는 40%까지 차지했던 노비들. 많을 때는 300만 명에 달했던 이들은 살아서도 물건 취급을 받았지만 죽어서는 더욱 비참했습니다. 경국대전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화장을 금한다. 6.25 국가조선에서 시신을 불태우는 것은 중죄였습니다. 부모에게 받은 몸을 훼손하는 것이니 불효 중의 불효였습니다. 그렇다면 모두 땅에 묻었을까요? 아닙니다. 양반은 묻었습니다. 중인도 묻었습니다. 평민도 가난하게나마 묻었습니다. 그런데 노비는 달랐습니다. 법으로는 화장이 금지되어 있었지만 그렇다고 땅에 묻을 권리가 주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노비는 법적으로 물건이었습니다. 소나 말처럼 재산 목록에 오르는 존재였습니다. 물건이 죽으면 어떻게 할까요? 버립니다. 조선시대 내내 수백만 명의 노비가 태어났고 늙었고 죽었습니다. 그들의 시신은 대부분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무덤도 없이 비석도 없이 제사도 없이 그렇게 지워졌습니다. 승정원 일기 1776년 영조 52년의 기록입니다. 근래 한양 성 밖에서 시신이 자주 발견되는데 대부분 천민의 것으로 보인다. 묻어줄 사람이 없어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실록의 기록입니다. 1520년 중종 15년 강에 떠내려가는 시체가 많아 백성들이 물을 먹기 꺼린다 하니 단속하라. 단속하라는 명이 내려졌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었습니다. 노비의 시신을 누가 책임지고 처리할 것인가? 주인도 귀찮아했고 나라도 관심 없었고 가족은 힘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강물에, 산속에, 길가에 버려진 시신들, 이름도 남기지 못하고 사라진 사람들, 조선시대 가장 낮은 곳에 있었던 이들의 마지막은 어땠을까요? 이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1392년 조선이 건국되었습니다. 새로운 나라는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삼았습니다. 유교에서 장례는 매우 중요한 의례였습니다. 부모의 시신을 정성껏 모시고 땅에 묻고 3년상을 치르는 것, 이것이 효의 기본이었습니다. 태종 때부터 화장 금지령이 내려지기 시작했습니다. 1406년 태종 6년 불교식 화장을 엄금한다. 어기는 자는 처벌한다. 1426년 세종 8년 경국대전 편찬 작업이 시작되었고 이후 1485년 성종 16년 완성된 경국대전에는 명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화장을 금한다. 위반 시 장 80대에 처한다.
장 80대면 거의 죽을 수도 있는 형벌입니다. 그만큼 화장은 엄격히 금지되었습니다. 속대전, 대전통편 등 이후의 법전들도 모두 화장 금지를 명시했습니다. 예외는 딱 하나뿐이었습니다. 전염병으로 죽은 경우였습니다. 1821년 순조 21년 콜레라가 크게 유행했을 때 임시로 화장이 허용되었습니다. 시신이 너무 많아 매장이 불가능하니 부득이 화장을 허락한다. 하지만 전염병이 지나가면 다시 금지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백성이 땅에 묻혔을까요? 양반의 장례를 보겠습니다. 양반이 죽으면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상여, 명정, 혼백, 지석, 관, 수의, 염습, 입관, 발인, 하관. 수십 가지 절차가 있었습니다. 묘지를 정하기 위해 풍수지리를 보는 직관을 불렀습니다. 명당을 찾아 며칠씩 산을 헤맸습니다. 묘를 쓸 자리가 정해지면 성물을 세웠습니다. 문인석, 무인석, 상석, 혼유석, 망주석. 비석에는 이름과 행적을 새겼습니다. 조선국 어느 집안 누구, 자는 무엇, 호는 무엇, 언제 태어나 언제 죽었다. 일생 동안 무슨 벼슬을 했고 어떤 공을 세웠다. 자손들은 매년 기일이면 묘를 찾아가 제사를 지냈습니다. 3년상 동안은 심효살이를 했습니다. 중인은 어땠을까요? 양반만큼은 아니어도 제대로 된 장례를 치렀습니다. 성물은 없어도 봉부는 만들었습니다. 비석은 작아도 이름은 새겼습니다. 제사도 지냈습니다. 평민은 가난했지만 그래도 땅에는 묻었습니다. 산기슭 한쪽에 작은 구덩이를 파고 관을 넣었습니다. 관이 없으면 거적으로 시신을 싸서 묻었습니다. 봉분도 작았고 비석도 없었지만 그래도 땅에는 묻혔습니다. 가족들은 그 자리를 기억했습니다. 해마다 성묘를 갔습니다. 그런데 노비는 달랐습니다. 경국대전 노비조를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노비는 재산이다. 매매, 상속, 증여가 가능하다. 노비는 사람이 아니라 물건이었습니다. 소, 말, 집, 땅과 같은 재산 목록에 올라 있었습니다. 양반이 죽으면 재산을 나눌 때 이렇게 적었습니다. 전답 몇 마지기, 노비 몇 명, 소 몇 마리. 노비와 소가 나란히 적혔습니다. 살아서 물건이었던 노비는 죽어서도 물건이었습니다. 물건이 고장나면 버리듯 노비가 죽으면 처리했습니다. 법으로는 화장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은 양반에게만 적용되었습니다. 노비에게는 화장 금지법도 매장 권리도 없었습니다. 그저 주인의 편의대로 처리될 뿐이었습니다. 1623년 인조 1년 실록의 기록입니다. 천민의 시신 처리 문제로 논란이 있었으나 결론은 나지 않았다. 나라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노비는 사람도 아니고 법의 보호를 받을 대상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실제로 노비가 죽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조선시대 내내 노비의 시신은 4가지 방법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첫 번째, 강물에 띄웠습니다. 가장 흔한 방법이었습니다. 한강, 대동강, 낙동강, 금강. 조선 팔도 어디든 큰 강이 있었습니다. 노비가 죽으면 시신을 강가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물에 띄워 보냈습니다. 그러면 시신은 물살을 따라 떠내려갔습니다. 며칠 후면 강 하류 어딘가에 떠올랐다가 또 떠내려가고 결국에는 바다로 흘러갔습니다. 1776년 영조 52년 승정원 일기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요즘 한강에 시신이 자주 떠다닌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대부분 병으로 죽은 천민의 시체로 추정됩니다. 물을 먹는 백성들이 꺼려하니 단속이 필요합니다. 단속 명령은 내려졌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왜 강에 띄웠을까요? 첫째, 비용이 들지 않았습니다. 땅에 묻으려면 묘지를 정해야 하고 구덩이를 파야 하고 최소한의 관이나 거적이라도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강에 띄우면 아무 비용도 들지 않았습니다. 둘째, 흔적이 남지 않았습니다. 땅에 묻으면 봉분이 생깁니다. 작은 봉분이라도 공간을 차지합니다. 해가 지나면 잡초가 우거지고 나중에는 묘가 어디 있었는지 잊혀지지만 어쨌든 당장은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강에 띄우면 아무 흔적도 남지 않았습니다. 셋째, 책임에서 벗어났습니다. 일단 물에 띄워보내면 끝이었습니다. 나중에 시신이 어디서 발견되든 그건 더 이상 자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인들이 노비가 죽으면 강에 띄웠습니다. 한밤중에 몰래 시신을 수레에 싣고 강가로 갔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물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면 시신은 이미 멀리 떠내려가고 없었습니다. 두 번째 방법, 산속에 유기했습니다. 강이 멀거나 사람들 눈이 많은 곳에서는 산을 이용했습니다. 깊은 산속으로 시신을 끌고 갔습니다. 사람이 다니지 않는 골짜기, 숲이 우거진 곳, 절벽 아래, 그런 곳에 시신을 내려놓고 왔습니다. 아무 표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던져놓고 떠났습니다. 며칠 후면 짐승들이 뜯어먹었습니다. 까마귀, 까치, 여우, 늑대, 뼈만 남았습니다. 비가 오면 뼈도 흙 속으로 묻혔습니다. 그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1518년 중종 13년 실록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산속에서 신원 미상의 유골이 자주 발견된다. 대부분 천민으로 추정되나 조사할 방법이 없다. 유골이 발견되어도 누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았고 아무도 관심 없었습니다. 세 번째 방법, 불법 화장을 했습니다. 법으로는 금지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천민들 사이에서 화장이 행해졌습니다. 특히 전염병이 돌 때 그랬습니다. 1821년 순조, 21년 콜레라가 대유행했을 때였습니다. 하루에 수백 명씩 죽어나갔습니다. 시신을 일일이 묻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양 성 밖에 큰 구덩이를 파고 시신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불을 질렀습니다. 며칠 동안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사람 타는 냄새가 사방에 퍼졌습니다. 백성들은 코를 막고 다녔습니다. 전염병이 아닐 때도 화장은 이루어졌습니다. 노비들끼리 몰래 했습니다. 주인 몰래, 관청 몰래, 한밤중에 산속에서 시신을 태웠습니다. 법으로는 금지되어 있었지만 천민을 단속하는 관리는 없었습니다. 양반이 화장하면 큰일이었지만 노비가 화장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방법, 공동 무덤에 묻었습니다. 한양 성저심리 바깥쪽에는 무연고 시신을 묻는 공동묘지가 있었습니다. 주인 없는 떠돌이, 객사한 행인, 그리고 노비, 이들의 시신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큰 구덩이를 파고 시신을 여럿 함께 묻었습니다. 관도 없이, 거적도 없이 그냥 시신을 던져넣고 흙을 덮었습니다. 이름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봉분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평하게 흙만 덮었습니다. 비석은 물론 없었습니다. 1년 후면 그곳에 무덤이 있었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잡초가 무성하게 자랐고 사람들은 그 위를 걸어 다녔습니다. 연려실 기술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한양 도성 밖에는 이름 없는 무덤이 수없이 많다. 대부분 천민과 노비의 것이다. 누가 묻혀 있는지 아는 사람이 없다. 가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노비에게도 가족이 있었습니다. 부모가 있었고 자식이 있었고 배우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죽은 가족의 시신이 강에 떠내려가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산속에 버려지는 것을 보고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주인의 허락 없이는 시신을 가져갈 수도 없었습니다. 시신을 가져가면 도둑질로 간주되었습니다. 주인의 재산을 훔쳐간 것이니까요. 그래서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물에 떠내려가는 아버지의 시신을 바라보는 아들, 산속에 버려지는 어머니의 시신을 보면서도 가까이 가지 못하는 딸, 그들은 평생 그 장면을 잊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꿈에 나타났습니다. 왜 나를 묻어주지 않았느냐? 왜 나를 찾아오지 않느냐?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들도 노비였으니까요. 그들도 물건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죽어간 노비가 수백만 명이었지만 그 중에는 끝까지 인간이고 싶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연려실 기술에 이런 기록이 전해집니다. 1740년경 한 양반가에 늙은 노비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기록에는 그냥 늙은 노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그 집 노비였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섬겨온 집안이었습니다. 70평생을 한 집에서 일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밭을 갈았습니다. 중년이 되어서는 집안일을 거들었습니다. 늙어서는 대문 지키는 일을 했습니다. 한 번도 주인을 거역한 적이 없었습니다. 성실하고 묵묵했습니다. 주인도 그를 믿었습니다. 그런 그가 병들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몸져 누웠습니다. 이제 일어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주인을 불렀습니다. 주인 어르신, 소인이 한 가지 청이 있사옵니다. 주인이 물었습니다. 무슨 청이냐? 늙은 노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인이 평생 이 집을 섬겼사옵니다. 큰 공은 없었으나 성심껏 일했사옵니다.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사옵니다.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사옵니다. 말해보아라.
제발 소인의 시신만은 강에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땅에 묻어 주십시오. 작은 구덩이라도 좋다옵니다. 관이 없어도 괜찮사옵니다. 그냥 흙으로 덮어주기만 하십시오. 주인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늙은 노비가 다시 말했습니다. 소인도 사람이옵니다. 죽어서까지 물에 떠다니고 싶지 않사옵니다. 제발 땅에 묻어 주십시오. 주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내 청을 들어주마. 며칠 후 늙은 노비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주인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집 뒤편 산기슭에 작은 구덩이를 팠습니다. 거적으로 시신을 싸서 묻었습니다. 봉분도 만들지 않았고 비석도 세우지 않았지만 그래도 땅에는 묻었습니다. 다른 노비들이 그 자리에 작은 돌을 놓았습니다. 표시였습니다. 해마다 그 자리를 찾아가 절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대부분의 주인은 노비의 청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택당집을 쓴 이식이라는 선비가 있었습니다. 1584년 선조 17년에 태어나 1647년 인조 25년에 죽은 인물입니다. 그는 평생 청렴하게 살았습니다. 벼슬도 여러 번 했지만 재산을 모으지 않았습니다. 그의 집에도 노비가 몇 명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병들어 죽었습니다. 이식은 직접 장례를 치러 주었습니다. 관을 짜게 하고 수의를 입히고 집 근처 야산에 묻었습니다. 작은 봉분도 만들었습니다. 주변 양반들이 비난했습니다. 노비에게 과분한 대접이 아니오? 천한 것에게 왜 그렇게까지 하시오? 이식이 대답했습니다. 그도 사람이었소. 평생 우리 집을 위해 일했소. 죽어서 제대로 묻히는 것이 무슨 과분한 대접이오?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비가 너무 유약하시오. 노비는 물건이오. 물건에게 정을 두면 안 돼요. 하지만 이식은 태도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도 죽은 노비가 있으면 정성껏 묻어주었습니다. 택당집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물건처럼 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 비록 노비라 해도 사람이다. 죽어서 짐승처럼 버려지는 것은 참아볼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이런 선비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대부분의 주인은 노비가 죽으면 그냥 버렸습니다. 청을 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주인님, 제발 저를 땅에 묻어주십시오. 번거롭다. 그냥 강에 띄워라. 주인님, 저도 사람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닥쳐라. 내가 감히 주인에게 명령하느냐? 썩 물러가라. 결국 시신은 강으로 갔습니다. 가족들은 멀리서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울음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더 비극적인 것은 대조였습니다. 같은 집안의 개가 죽었을 때와 노비가 죽었을 때를 비교해 보십시오. 양반가에서는 사냥개를 키웠습니다. 좋은 개는 값이 비쌌습니다. 주인이 아꼈습니다. 그 개가 늙어 죽으면 뒷산에 묻어주었습니다. 작은 봉분도 만들었습니다. 돌을 세워 표시했습니다. 여기 명견 이가 잠들다. 개는 무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비는 없었습니다. 양반가의 말이 죽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말은 비쌌습니다. 좋은 말은 수십 냥을 호가했습니다. 말이 죽으면 가죽을 벗겼습니다. 고기는 먹거나 팔았습니다. 뼈는 묻었습니다. 하지만 노비가 죽으면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냥 버렸습니다. 물건보다 못한 대접이었습니다. 적어도 물건은 쓸모가 있을 때는 아꼈습니다. 하지만 노비는 살아있을 때도 함부로 대했고 죽어서는 더 함부로 대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인간이고 싶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발 저만은 땅에 묻어주십시오. 그 간절한 목소리가 300년이 지난 지금도 기록 속에 남아 있습니다. 주인이 버린 시신을 가족이 몰래 가져가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도둑질로 간주되었습니다. 노비의 시신도 주인의 재산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무릅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승정원 일기 1778년 정조 2년 7월의 기록입니다. 한양의 한 양반가에서 노비 한 명이 병으로 죽었습니다. 주인은 시신을 한강에 띄우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인들이 시신을 수레에 싣고 강가로 갔습니다. 물에 밀어 넣었습니다. 시신은 떠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누군가 강가로 왔습니다. 죽은 노비의 아내였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강을 따라 걸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시신을 찾았습니다. 물에 불은 몸을 끌어올렸습니다. 혼자서는 힘이 부족했습니다. 같은 노비 신분인 오빠를 불렀습니다. 둘이서 시신을 수레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한양 성박 야산으로 갔습니다.
밤새도록 땅을 팠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동이 트기 전에 시신을 묻었습니다. 흙을 덮었습니다. 작은 돌을 올려놓았습니다. 표시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주인이 알아차렸습니다. 시신이 사라졌다. 누가 가져갔느냐? 추궁이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아내와 오빠가 잡혔습니다. 감히 주인의 물건을 훔쳐갔느냐? 주인 어르신, 용서하십시오. 저는 그저 남편을 땅에 묻어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내 남편이 아니다. 내 노비다. 그 시체도 내 것이다. 내가 무슨 권리로 가져갔느냐?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주인은 관아에 고발했습니다. 내 노비가 물건을 훔쳤으니 처벌해달라. 의금부에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내는 끌려가 국문을 받았습니다. 내가 시신을 훔쳐갔느냐? 이에 소인이 그랬습니다. 왜 그랬느냐? 남편의 시신을 차마 강물에 떠다니게 둘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내 권한이 아니다. 주인의 물건을 훔친 것이다. 소인이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제발 남편만은 그대로 묻혀있게 해주십시오. 형조에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장 30대에 처한다. 장 30대를 맞았습니다. 등이 터져 피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땅에 묻혔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 사건은 승정원 일기에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비가 주인 몰래 죽은 남편의 시신을 가져가 묻은 사건이 있었다. 형조에서 처벌했으나 정상을 참작하여 가벼운 형에 그쳤다. 가벼운 형이라고 했지만 장 30대는 결코 가벼운 형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연려실 기술에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1650년경 평안도 어느 마을에 노비 부부가 살았습니다. 남편이 병들어 죽었습니다. 주인은 산에 버리라고 했습니다. 하인들이 시신을 산속에 내다 버렸습니다. 아내는 며칠 동안 울기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심했습니다. 남편을 그냥 둘 수 없다. 찾아와야 한다. 한밤중에 산으로 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시신을 찾았습니다. 이미 짐승들이 뜯어먹기 시작했습니다. 팔 하나가 없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은 시신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땅을 팠습니다. 맨손으로 흙을 퍼냈습니다. 손톱이 다 빠졌습니다. 손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얕은 구덩이를 만들었습니다. 시신을 넣었습니다. 흙을 덮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돌을 모아 올려놓았습니다. 짐승들이 다시 파헤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서 밤을 새웠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주인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이후 매달 그 산을 찾아갔습니다. 주인 몰래 한밤중에 남편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풀을 뽑아주고 돌을 다시 쌓아주고 절을 했습니다. 20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그녀가 늙어 죽을 때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나를 남편 곁에 묻어다오. 자식들이 그 말을 따랐습니다. 주인 몰래 어머니의 시신을 산으로 가져갔습니다. 아버지 무덤 옆에 묻었습니다. 부부가 나란히 묻혔습니다. 이름도 없고 비석도 없고 봉분도 없었지만 그래도 함께였습니다. 이런 일들은 기록에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몰래 이루어진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간혹 문집이나 야사에 짧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어떤 노비가 죽은 가족을 몰래 묻었다더라. 주인 몰래 시신을 수습한 노비가 있었다더라. 그 짧은 기록 뒤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형벌을 각오하고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을 땅에 묻어주고 싶었던 사람들. 그들도 사람이었습니다. 그들도 가족을 사랑했습니다. 비록 법은 그들을 물건으로 취급했지만 그들의 마음만은 빼앗아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노비가 비참하게 버려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외가 있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공을 세우거나 주인을 위해 목숨을 바친 노비는 달랐습니다. 선조실록 1597년 선조 30년 9월의 기록입니다. 임진왜란이 한창이었습니다. 왜군이 전라도까지 밀고 내려왔습니다. 한 양반가에 왜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주인은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주인의 어린 아들이 집에 남아 있었습니다. 겨우 7살이었습니다. 도망칠 틈이 없었습니다. 왜군이 칼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그때 한 노비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이 아이는 안 됩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왜군이 칼을 휘둘렀습니다.
노비가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힘으로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왜군이 다시 칼을 내리쳤습니다. 노비는 죽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살았습니다. 노비의 몸이 아이를 덮어 보호했기 때문입니다. 왜군은 이미 죽은 노비를 차버리고 떠났습니다. 나중에 주인이 돌아와 아들이 살아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노비의 시신이 아들을 덮고 있었습니다. 주인은 울었습니다. 내가 내 아들을 살렸구나. 주인은 노비의 장례를 정성껏 치러주었습니다. 관을 짜게 했습니다. 수의를 입혔습니다. 자기 선산에 묻었습니다. 작은 비석도 세웠습니다. 의로운 종 아무개 주인의 아들을 구하고 이곳에 잠들다. 주인은 조정에 상소를 올렸습니다. 제 종이 제 아들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나라에서 포상해 주십시오. 조정에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비록 노비지만 의로운 행동이다. 나라를 위해 싸운 것은 아니지만 충의를 보였다. 결국 정려를 내렸습니다. 정려는 충신, 효자, 연려에게 내리는 표창이었습니다. 노비에게는 거의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예외로 인정되었습니다. 마을 입구에 정려문이 세워졌습니다. 의노 아무개지려, 의로운 노비의 정려라는 뜻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절을 했습니다. 노비였지만 존경받았습니다.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지봉유서를 쓴 이수광의 기록입니다. 이수광은 1563년 명종 18년에 태어나 1628년 인조 6년에 죽은 학자입니다. 그의 책에는 이런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한 선비가 역적으로 몰려 잡혀갔습니다. 억울한 누명이었습니다. 가족들도 모두 잡혀갔습니다. 집은 몰수되었습니다. 노비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한 노비만은 끝까지 남았습니다. 이름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냥 늙은 종이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그는 주인을 따라 유배지까지 갔습니다. 주인을 모셨습니다. 밥을 지어주고 빨래를 해주고 병들면 간호했습니다. 주인이 물었습니다. 너는 왜 떠나지 않느냐? 이제 우리 집안은 끝났다. 너도 자유롭게 살아라. 노비가 대답했습니다. 소인은 태어날 때부터 이 집 노비였습니다. 주인님이 역적이든 아니든 소인에게는 주인이십니다. 어찌 혼자 떠나겠습니까? 주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 10년 후 주인의 누명이 벗겨졌습니다.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늙은 노비가 병들어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고생하느라 몸이 망가졌습니다. 주인이 약을 구해주고 치료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노비가 죽었습니다. 주인은 정성껏 장례를 치러주었습니다. 자기 조상 묘 바로 옆에 묻었습니다. 비석을 세웠습니다. 의로운 종 아무개 끝까지 주인을 섬기고 이곳에 잠들다. 주인은 평생 그 무덤을 돌보았습니다. 해마다 제사를 지냈습니다. 자손들에게도 말했습니다. 저 무덤을 잊지 마라. 저 사람이 우리 집안을 지켰다. 지봉유설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비록 노비였으나 그 의리는 선비보다 높았다. 신분은 낮았으나 마음은 고결했다. 또 있습니다. 정조실록 1800년 정조 24년의 기록입니다. 한 노비가 전쟁터에서 공을 세웠습니다. 적장의 목을 베었습니다. 나라에서 포상을 내렸습니다. 양인으로 신분을 올려준다. 노비에서 양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후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장사를 하고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낳았습니다. 늙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장례는 달랐습니다. 양인이었으므로 정식 장례를 치를 수 있었습니다. 관을 짰습니다. 상여를 꾸렸습니다. 묘지를 정했습니다. 비석을 세웠습니다. 아무개 본래 노비였으나 나라에 공을 세워 양인이 되다. 여기 잠들다. 같은 사람인데 신분이 바뀌니 죽음도 바뀌었습니다. 노비였다면 강에 떠내려갔을 사람이 양인이 되니 땅에 묻혔습니다. 신분 하나 차이로 죽음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수백만 노비 중에서 이렇게 된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대부분은 그냥 물건처럼 버려졌습니다. 의로움도 충성도 희생도 인정받지 못하고 사라졌습니다. 기록에 남은 것은 극소수였습니다. 기록에 남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시간이 흘러 21세기가 되었습니다. 2000년대 들어 조선시대 유적지 발굴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놀라운 것들이 발견되었습니다. 2005년 경기도 어느 지역에서 조선시대 양반가 묘역이 발굴되었습니다.
큰 무덤들이 나란히 있었습니다. 성물도 잘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비석에는 이름과 행적이 자세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조선국 암흑의 대감 아무벼슬을 지냈다. 그런데 조금 떨어진 곳에서 이상한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작은 무덤들이었습니다. 아니, 무덤이라고 부르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냥 흙을 덮어놓은 것 같았습니다. 봉분도 없었습니다. 비석은 당연히 없었습니다. 발굴단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땅을 파자 유골이 나왔습니다. 한 구가 아니었습니다. 19, 29, 39 계속 나왔습니다. 최종적으로 69구의 유골이 발견되었습니다. 모두 같은 구역에 묻혀 있었습니다. 양반 무덤에서 50m쯤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유골을 분석했습니다.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첫째, 영양 상태가 매우 불량했습니다. 뼈의 밀도가 낮았습니다. 성장기에 제대로 먹지 못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둘째, 외상 흔적이 많았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진 채 아문 흔적, 팔뼈가 골절되었다가 붙은 흔적, 두개골에 금이 간 흔적, 평생 고된 노동과 폭력에 시달린 흔적들이었습니다. 셋째, 부장품이 전혀 없었습니다. 양반 무덤에서는 도자기, 동전, 장신구 등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무덤들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옷도 제대로 입히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넷째, 관의 흔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몇몇 유골에서만 나무 조각이 발견되었습니다. 대부분은 그냥 흙에 묻은 것 같았습니다. 발굴단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노비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반가에 딸린 노비들이 죽으면 이곳에 묻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기록을 찾아보았습니다. 이 양반가의 문중 기록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노비가 죽으면 뒷산 북쪽 기슭에 묻는다. 북쪽 기슭이 바로 유골이 발견된 곳이었습니다. 200년, 300년 동안 이 집안의 노비들이 죽으면 그곳에 묻었던 것입니다. 이름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누가 언제 죽었는지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노비 묘지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땅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잊었어도 땅은 그들을 품고 있었습니다. 69구의 유골, 69명의 사람, 각각 이름이 있었을 것입니다. 각각 삶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슬픔과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뼈만 남았습니다. 2012년에는 서울 외곽에서 조선시대 공동묘지가 발굴되었습니다. 무연고 시신을 묻던 곳이었습니다. 수백 구의 유골이 나왔습니다.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한 구덩이에 여러 시신을 함께 묻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이름을 알 수 없었습니다. 신분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유골의 상태로 보아 대부분 천민이었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영양 상태가 불량했고 외상 흔적이 많았고 부장품이 없었습니다. 발굴단장이 말했습니다. 이들은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존재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도 조선시대를 살았고 이들도 이 땅의 역사입니다. 유골들은 박물관에 보관되었습니다. 신원 미상, 시대 미상, 신분 추정 천민, 그렇게 라벨이 붙었습니다. 300년 전 한강에 떠내려갔던 시신을 기억하십니까? 서론에서 본 그 장면 말입니다. 1780년 한강 마포나루, 떠내려가는 시신, 아무도 거두지 않는 죽음. 이제 우리는 압니다. 그 시신이 어디로 갔는지. 강 하류로 떠내려가 어딘가 강변에 걸렸을 것입니다. 썩어서 뼈만 남았을 것입니다. 비가 오면 흙에 묻혔을 것입니다. 그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아니면 누군가 건져서 공동묘지에 묻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채로 어느 쪽이든 그는 사라졌습니다. 역사에서, 기록에서, 기억에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도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버지였을 수도 있고 누군가의 남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꿈이 있었을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분이 노비였기에 죽어서 물건처럼 버려졌습니다. 수백만 명이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조선 왕조 518년 동안 땅은 기억합니다. 발굴된 유골이 증언합니다. 우리도 여기 있었습니다. 우리도 살았습니다. 우리도 사람이었습니다. 1894년 고종 31년 갑 5개혁이 단행되었습니다. 공노비가 먼저 해방되었습니다.
1886년 고종 23년에 이미 공노비 해방령이 내려졌지만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1894년 개혁으로 산노비까지 포함한 모든 노비제도가 공식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법적으로 노비는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수백 년 이어진 관습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상놈, 천것이라는 말이 쓰였습니다. 여전히 차별이 있었습니다. 노비 출신들은 여전히 가난했고 여전히 무시당했습니다. 장래만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적어도 법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땅에 묻힐 권리를 얻었습니다. 더 이상 신분 때문에 강에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여전히 제대로 된 장례를 치르기 어려웠습니다. 1900년대 초의 기록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서울 성 밖에는 여전히 무연고 시신이 묻히는 공동묘지가 있다. 이제는 신분이 아니라 재산이 없는 사람들이 그곳에 묻힌다. 신분제는 사라졌지만 빈부격차는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때 놀라운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1905년경의 일입니다. 한 양반가의 후손이 조상 묘역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묘역 주변을 살펴보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할아버지 무덤 바로 옆에 작은 봉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가족 무덤은 아니었습니다. 기록에도 없었습니다. 누구 무덤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봉분을 파헤치려 했습니다. 그런데 흙 속에서 낡은 나무 조각이 나왔습니다.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여기 주인님을 30년 섬긴 이가 잠들다. 1867년 노비의 무덤이었습니다. 그것도 가족들이 몰래 만든 것이었습니다. 주인 몰래 시신을 가져와 묻고 작은 표식을 만들어 꽂아둔 것입니다. 40년 가까이 그 표식이 남아 있었습니다. 양반과 후손은 그 나무 조각을 보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그냥 두자. 파헤치지 말자. 무덤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지금도 그 자리에 있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은 누구 무덤인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땅은 기억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열하일기를 쓴 박지원 선생의 후손 집안 이야기입니다. 박지원은 1737년 영조 13년에 태어나 1805년 순조 5년에 죽은 실학자였습니다. 그는 생전에 노비를 인간적으로 대했습니다. 함부로 때리지 않았고 제대로 먹였고 아프면 치료해 주었습니다. 노비가 죽으면 자기 선산 한쪽에 묻어주었습니다. 사람인데 짐승처럼 버릴 수 없다. 그의 후손들도 그 뜻을 이어받았습니다. 1920년대까지도 옛 노비 후손들이 박지원 묘를 찾아와 절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조상을 인간답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선함이 100년을 넘어 기억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대부분의 노비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름도 남기지 못했고 무덤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역사책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실록에도 문집에도 어디에도 그들의 이야기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없었다면 조선 왕조는 유지될 수 없었습니다. 밭을 갈고 집을 짓고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아이를 돌보고 짐을 나르고 길을 닦은 사람들. 그들이 있었기에 양반들은 시를 짓고 그림을 그리고 학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있었기에 궁궐이 세워지고 성곽이 쌓이고 도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죽어서 강에 버려졌습니다. 산에 버려졌습니다. 이름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조선시대의 현실이었습니다. 신분제 사회의 잔혹한 진실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다릅니다. 신분이 없습니다. 모두가 평등합니다. 누구나 죽으면 장례를 치를 권리가 있습니다. 가난해도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무연고자라도 화장을 하고 납골당에 모십니다. 아무도 강에 버려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생각해 봅니다. 300년 전에는 당연하지 않았던 것들, 이름을 가질 권리, 땅에 묻힐 권리, 기억될 권리, 지금은 당연한 것들이 과거에는 신분에 따라 주어지거나 박탈되었습니다. 역사를 기억하는 이유는 과거를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사람이 사람을 물건처럼 대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인님, 제발 저만은 땅에 묻어주십시오. 300년 전 한 노비의 마지막 소원이었습니다. 간절했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던 소원이었습니다. 지금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신분이 인간의 존엄을 결정할 수 있는가? 권력과 재산이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물건처럼 대해도 되는가? 조선시대 노비들의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앞으로 올 시대에도 우리는 계속 답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존엄합니다. 신분과 관계없이, 재산과 관계없이, 권력과 관계없이 말입니다. 이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지금까지 조선시대 노비의 죽음과 그 이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